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와튼 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저작이고요. 4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홍지수 옮김,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의 COO가 서문을 썼다고 하네요. 아마존 베스트셀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애덤 그랜트.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저술과 연구활동에 힘입어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 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롭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4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았다. 비즈니스 위크 선정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MBA 컨설팅 사이트 포이츠 앤 퀀츠가 뽑은 40살 이하 세계 40대 경영학 교수, 세계경제포럼 선정 젊은 세계 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25인 등으로 손꼽힌다. 미국 심리학회와 경영학회,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에서 각각 젊은 학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수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인력관리 전문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생산성 있는 심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 경영계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가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기업 및 단체로는 구글, 골드만삭스, 디즈니 픽사, 세계경제포럼, UN, 미국 육군과 해군, 미식축구연맹 등이 있다. 신작 오리지널스에서 그는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계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 차별화된 통찰을 통해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특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그의 첫 번째 저서 Give and Take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아마존, 애플,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독자들에게 애덤 그랜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독창성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건너뛰고 또 이 책이 서문을 셰릴 샌드버그가 썼다고 해서 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건 두 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애덤 그랜트에 대한 칭찬 그런 내용들이고 차례를 바로 보면 제1장이 창조적 파괴, 순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일, 제2장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 제3장 위험을 무릅쓰다, 진언하기, 바른말하기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또 여성으로서 이중 소수자로서 목소리 내기 뭐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성 직장분이라면 또 굉장히 얻어갈 것이 많은 챕터일 것 같고 4장 서두르면 바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5장 최적의 균형점과 트로이 목마 제6장 이유 있는 반항 형제, 자매, 부모, 정신적 스승이 독창성을 길러준다. 제7장 집단 사고를 제고하라. 제8장
평지풍파 일으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제목이 너무 재밌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평정심 유지하기. 이 챕터에서는 불안감, 무관심, 엇갈리는 감정, 분노 다스리기와 같은 이제 심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또 다루어지고 있고, 긍정의 사고, 긍정 에너지, 긍정 심리학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는 또 한국에서도 더더욱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졌고, 또 많이도 읽으셨고,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또 많이도 소개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내용이 또 너무 좋고 상세하면 북튜버로서 소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은 꽤 예전에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발췌해서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미루고 미루던 책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또 업로드 기간을 좀 놓쳐가지고 이번 주는 독서를 많이 못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빨리 꺼내서 뭔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책이 있을까 하고 보던 중에 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가자 해서 또 빨리 다시 한번 책을 보았더니 마지막 이제 정식 챕터는 아니고 이제 책의 마지막 말미에 일종의 부록처럼 효과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 책의 말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잘 정리된, 아주 짧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애덤 그랜트가 전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 지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된 독창성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제안들은 개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식별하고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제안들은 지도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 제안들은 부모와 교사들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현상 유지에 맞서서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다. 자신의 독창성이 어느 정도인지 무료로 평가해 보려면 www.adamgrant.com을 방문해보라. 여기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 평가 채널. 자,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독창성 평가 받아보신 분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인을 위한 행동 제안. A.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식별하기.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던져라. 현재 상태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애초에 왜 그런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하라. 규정과 체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런 규정과 체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자신이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수를 3배로 늘려라. 위대한 야구 선수들도 타율은 겨우 3할에 불과하고 어떤 혁신가라도 헛방망이질을 한다. 당신이 내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영역에 몰입하라. 준거의 틀을 확장하면 독창성이 증가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시를 지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을 확장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좋은 사례이다.
또 다른 전략은 순환 근무이다. 새로운 지식 기반과 기술이 필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훈련을 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방법이다. 자신의 모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훨씬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반드시 외국에 나갈 필요는 없다.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만 해도 새로운 환경의 문화와 관습에 몰입할 수 있다. 네 번째, 할 일을 전략적으로 미루라. 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할 때는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러 생각을 멈춰보라.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중간에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더 다채로운 사고를 하게 되고 새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르익을 시간을 주게 된다. 다섯 번째,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하라. 당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열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신의 직감은 믿을 수 없다. 상사를 의지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대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가장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해라. 동료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적임자다. B.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시하기. 여섯 번째 방법론. 위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라. 한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쓸 작정이라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훨씬 신중을 가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키라.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동안에는 계속 직장에 다닌 기업가들이나 CIA가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밀어붙이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직책을 맡은 카멘 메디나처럼 말이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다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들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카멘 메디나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건 책 안에 아주 또 사례들이 재미있는 사례들이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방법론.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집중하게 하라. 3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지를 얘기했던 기업가 루퍼스 그리스컴을 기억하는가?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지닌 가장 큰 약점 3가지를 설명하고 난 후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더 대라고 해보라. 당신의 아이디어에 장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할 이유를 생각해내느라 머리를 짜내는 사이에 오히려 당신의 아이디어가 고려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8번째, 방법론. 아이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라.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제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낯선 아이디어에 점점 친숙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보통 그 아이디어에 10회에서 20회 노출된 후에 증가한다.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간격을 두고 다른 아이디어들과 섞어서 제시하면 좋다. 독창적인 개념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독창적인 개념을 이미 사람들에게 친숙한 다른 아이디어와 연관시켜 제시하는 방법이다. 라이언 킹의 원고를 사자가 등장하는 햄릿으로 설명한 사례처럼 말이다. 9번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시하는 방법론. 당신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집단에게 평가를 받으라.
당신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집단이 아니라 당신이 쓰는 방법을 공유하는 비판적인 집단에게 접근하라. 미국 해군의 젊은 조종사 벤 콜먼은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는 신속혁신 추진단을 꾸렸다. 콜먼이 신속혁신 추진단을 꾸리기 위해 선발한 구성원들은 권위에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반기를 들었다가 징계를 받았고,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달라도 해군에 대한 충성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분명한 가치관에 따라 반항을 했고, 해군을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다. 당신의 가정 강력한 우구는 엄격하고 비판적이지만 당신이 쓴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과격한 성향을 숨겨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극단적이라면 보다 관습에 부합하도록 포장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가치나 믿음에 호소하게 된다.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쓰면 된다. 무선 충전기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에너지 변환기 제작으로 포장한 메러디스 페리처럼 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책의 본 챕터, 책 안의 다른 차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하라. 알코올 남용의 폐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여성들에게 여성 참정권을 수단으로 제시한 프랜시스 월라드처럼 말이다. 당신이 급진적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면 지도자로 나서기보다는 비난을 흡수하는 피뢰침 역할로 물러나고 보다 온건한 사람들을 앞세우라. 감정 다스리기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행동 지침. 제11번째. 결심했을 때와 마음이 흔들릴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하라.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지금의 위치와 목적지 사이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된다. 확신이 흔들릴 때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생각하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자신을 다독여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불안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힘들다. 불안감을 흥미나 열정과 같은 강력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기가 더 쉽다. 당신이 현재 상태에 맞서려는 이유들과 당신의 행동이 초래할 긍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해보라.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집중하라. 불의에 맞설 때 가해자를 떠올리면 분노와 공격성에 불을 지핀다. 관심의 초점을 피해자로 옮기면 훨씬 공감하게 되고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할 확률이 높아진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단 한 사람의 우군만 있어도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당신의 비전을 믿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라.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상에 대한 불만을 대응하는 4가지 방식, 즉 탈출, 의견 표출, 인내, 방관을 기억하라. 이 가운데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탈출과 의견 표출뿐이다. 당신이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면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최선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도자를 위한 행동 제안.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기. 방법론 첫 번째. 혁신 경진 대회를 열라. 아무런 방향 제시도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내라고 장려하면 바쁜 직원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혁신 경진 대회를 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대거 확보하고 그 중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 막연하게 언제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제한함을 설치하지 말고 특정 문제나 아직 풀리지 않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 직원들에게 3주 정도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을 주고 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도록 한 뒤 가장 독창적인 제안서들을 골라 다시 경쟁시킨다. 우승자들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팀을 구성해주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해줄 방안도 마련해준다. 두 번째 방법론, 역지사지 전략을 써라.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종종 있다. 퓨처싱크의 CEO 리사 보델처럼 회사를 무너뜨려라 전략을 사용하면 긴박감이 조성된다. 관리자들을 소집한 다음 1시간 동안 자기 회사를 퇴출시킬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하라. 그 다음 무엇이 회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토론을 시킨 다음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이런 위협 요소를 기회로 승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세 번째 방법론, 다른 부서 다른 직급의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권하라.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는 회계사와 변호사들에게도 영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권하고 또 훈련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무관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 참여시키면 작업의 기술 다양성을 더해주고 조직 전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쉽게 전하게 되며 직원들의 흥미를 돋우게 된다.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권장하면 또 다른 이득도 생긴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참여하게 되면 차기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정 오류에 덜 취약해지며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지도자를 위한 네 번째 행동 지침. 딴지를 거는 날, 오포지트 데이를 지정하라. 사람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수업 시간이나 회의에서 딴지를 거는 날을 정한다. 경영자들이나 학생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은 널리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설, 믿음, 지식 영역을 선정한다. 그리고 각 집단은 선정한 주제를 두고 정반대가 진실일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한다. 좋다, 사랑한다, 싫다 같은 단어를 금지하라. 비영리 단체인 Do Something Org의 CEO 낸시 러블리는 직원들이 좋다, 사랑한다, 싫다와 같은 단어들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쓰면 냉철하게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그 웹페이지보다 이 웹페이지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이 웹페이지가 더 낫다. 다른 페이지들보다 제목의 가독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단순히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독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에 기여할 사람을 채용하라. 지도자가 조직 문화에 순응하는 인물을 선호한다면 결국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다. 독창성은 조직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직원 채용 면접을 하기 전에
현재 당신의 조직에 없는 독창적인 배경, 기술, 인성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 후 채용 과정에서 그런 자질을 지닌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퇴사 전 면접에서 입사 후 면접으로 전환하라. 이미 퇴사하기로 결정된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말고 신입사원들에게 입사 초기에 의견을 구하라.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회사 측이 신입사원들과 의견을 나누면 신입사원들은 회사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느끼고 회사는 참신한 제안들을 얻게 된다. 신입사원들에게 왜 입사했고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조직 문화의 감시자처럼 사고하라고 북돋워 주라. 신입사원들은 내부자이자 외부자라는 독특한 위치를 10분 활용해서 조직이 내세우는 가치와 실행되는 가치 사이에 잠재적으로 괴리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관행들이 퇴치돼야 할 낡은 유물이고 어떤 관행들이 계속 지켜나가야 할 관행인지 탐색하는데 최적임자다.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하라. 서둘러 해답을 찾다 보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나온 해답을 옹호하게 되며 따라서 해답을 찾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지닌 폭넓은 식견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브리지워터의 이슈로 그 사례를 쫓아 여러 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자료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어느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결정하게 하라. 악마의 변호인은 지명하지 말고 물색하라. 다수와 다른 의견은 그 의견이 틀리다 해도 유용하다. 그러나 틀린 의견이 유용하려면 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진정성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할 사람을 지정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수의 의견을 지닌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진정으로 소수 의견을 지닌 사람을 찾아낼 정보 관리자를 임명하라. 회의를 열기 전에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책임을 맡을 사람 말이다. 비판을 허하라. 지도자인 당신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권장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레이 달리오는 중요한 회의에서 그가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하는 이메일을 한 직원으로부터 받자 그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사인 자신에 대한 비판을 환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직원들에게 지도자인 당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라고 권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설사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어도 공개적으로 소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 제안. 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할지 어린이들에게 물어라. 어린이들은 독창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면 자유롭게 문제 해결을 주도하게 된다. 집에서나 학교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 어린이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창의적인 실존 인물이나 가상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라.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라고 어린이들에게 물어라. 바람직한 행동을 도덕적 성품과 연결시켜라. 부모와 교사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의 행동을 칭찬하는데 행동보다 성품을 칭찬하면 어린이들이 훨씬 더 잘 베풀게 된다. 성품을 칭찬하면 그 성품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일을 하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까지 하다니 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라. 어린이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면 훨씬 더 윤리적인 행실을 한다. 도덕성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친구와 장난감을 사이좋게 나누어 갖고 놀게 하려면 나눠 가질래? 라고 묻지 말고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라고 물어라. 나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어린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니? 라고 물어라.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공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동기가 부여되며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규칙이 아니라 가치를 강조하라. 규칙을 정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세상을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가치를 강조하면 어린이들은 원칙을 내면화한다. 유대인 학살 당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들의 부모들처럼 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바람직한 원칙들이 왜 당신에게 소중한지 설명하고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원칙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어린이들이 목표를 삼을 만한 참신한 적소를 만들라. 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적소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너무 헷갈려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아마 적재적소에서 나온 그 적소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쓴다. 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많이 뜻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알맞은 자리, 즉 알맞은 기회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제 자매가 평범한 목표를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보다 독창적인 적소를 찾아내듯이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소를 찾도록 도와줄 방법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손꼽는 기법이 조각 그림 맞추기 교실이다. 공동 작업을 한다고 하고 학생들을 불러 모은 후 각자에게 할 일을 부여하라. 이를테면 엘리너 루스벨트의 생애에 대한 독후감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하고 한 학생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또 다른 학생은 청소년 시절에, 또 다른 학생은 여성 운동에서 그녀가 한 역할에 대해 독후감을 쓰게 하라. 이렇게 하면 편견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어린이들이 서로 각자가 지닌 독특한 장점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집단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공간을 마련해준다. 참신한 사고를 한층 더 북돋워 주려면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준거의 틀을 적용하라. 이를테면 루스벨트 여사가 중국에서 성장했다면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물어보라. 그랬다면 루스벨트 여사는 중국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게 되었을지 물어보라. 네, 이렇게 효과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요점 정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들, 그 부모님들에게 주는 조언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껴졌고, 저도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이 책 조금 너무 늦게 봤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행동 지침에서는 비판을 허하라. 그리고 또 독창성을 존중하고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마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딴지데이, 그러니까 딴지 걸기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해서 좀 툴툴거리면서 반대 의견 제시하는 날로 지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팁이 참 재미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미국의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을 때는
좀 바로 와닿는 공감을 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요점 정리 행동 지침서에 안내된 모든 내용은 책의 본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여기 저 시차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